좋은 지식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크게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스쿼트에 대한 영상, 발 넓이, 발목 가동성에 대한 뭐 이런 부분 참고해서 영상 하나 만들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이거 조회수가 안 나왔네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지금 설명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스쿼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똥 싸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똥 싸는 자세를 취했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옆에서 봤을 때도 허리를 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일단 이 똥 싸는 자세를 취했을 때 내가 무릎, 발목, 고관절이 편안해야 돼요. 이게 스쿼트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발목의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무릎의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골반의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허리의 움직임이 떨어지면 이렇게 똥 싸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되죠. 무릎이 들리거나 앞쪽으로 안 구부러져서 못 내려가거나 허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아집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발목의 가동성이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발목의 가동성을 늘리는 훈련을 하면 돼요. 가장 심플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발목의 가동성이 근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발에 뼈가 겁나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탈살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발 쪽 뒤꿈치랑 이 전면부 이 부분을 만드는 뼈가 7개예요. 그 7개가 다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움직여져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 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스쿼트를 할 때 움직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탈살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그림 제가 옆에다 삽입을 해드릴게요. 메타탈살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여기가 탈살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발가락 부분이 그냥 팔랭지스라 그래서 발가락을 뜻해요. 손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 파트랑 중간뼈 파트, 이 손가락 파트 있죠? 이게 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는 조금 독특한 게 이렇게 생겼어요, 뼈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쑥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면을 누를 때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이 뼈들이. 근데 이 뼈들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족궁이 밑으로 내려가요. 발이 이렇게 되겠죠. 발이 이렇게 되면 발목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능적으로 내가 이 족궁이 살아있는지 이거를 일단 정확히 알아야 돼요. 족궁이 살아있는데 움직임이 안 나온다. 그럼 단순 가동 범위의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이거 각도가 되게 높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돌지플렉션이라는 기능이 많이 살아나서 내가 앉았을 때 TBR이라고 하는 뼈, 얘가 앞쪽으로 이동이 돼도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뼈,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얘네들의 움직임을 다 봐야 된다. 더럽게 복잡합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회원님들한테는 최대한 쉽게 회원님들의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안 나오는 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좀 주력을 해서 가동성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 안정성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로 넘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구조적으로 그 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잘 안 좋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 기능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스쿼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제가. 지식 별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깊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구독자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책 보면서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 지식이 진짜 뛰어나신 분들은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해도 잘 안 다룹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극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둘러보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들이 한두 명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다 저만큼 해요. 근성장 아기 맹수님, 코치님, 해부학적으로 광배근은 중부 하부로 나눠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한 수축을 이루면 따로 광배 하부를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광배근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은 추에서 근막이 있고, 여기 제가 그림을 삽입해 드릴게요. 근막이 있고 근막에 붙어서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팔로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광배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꼴 형태가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섬유를 상부섬유라고 그냥 칭하는 거예요. 상하부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상부섬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을 하부섬유라고 일단 칭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슴처럼, 가슴도 부채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모여서 팔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상부섬유라고 칭하는 거고 얘를 하부섬유로 칭하는 거예요. 이게 등에 똑같이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부, 중부, 하부가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근육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부를 해도 하부가 참여하고 하부를 해도 상부가 참여됩니다.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클라인을 한다 그래서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얘도 참여가 돼요. 근데 약간의 근섬유의 동원율의 차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수축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슴 근육을 예로 들면 되게 쉬워요. 얘가 상부 섬유에 가까워지면 상부 섬유의 완전한 수축이고, 중부에 가까워지면 중부의 완전한 수축, 하부에 가까워지면 하부의 완전한 수축이 되는 거죠. 근데 광배근은 얘보다 훨씬 면적이 넓어요. 이렇게 면적이 넓어. 그리고 이 광배근의 특징이 견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갈비뼈에서 정지점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견갑 하각에 광배근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 갈비뼈 중앙 부위에서 광배근의 정지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해부를 해보면. 근데 이게 안 걸리는 사람들. 만약에 견갑 하각이나 갈비뼈에 광배근의 정지점이 걸리는 사람은 어깨를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하부까지 수축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갑을 떨구고 하강을 시키고 몸통을 로테이션하는 이유는 그 정지점들을 무시하고 안쪽에 있는 섬유까지 더 많은 수축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트레이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달달 외웠어. 무슨 얘기냐면 기시와 정지를 책을 보고 그냥 달달 외워서 T 몇 번, 요추 몇 번, 뭐 흉여근막에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게 팔로 들어가요. 이제 그게 어떻게 수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1차원적인 해부학 책을 보고 그걸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람의 차이를 따졌을 때 상중 하를 일정 부분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냥 돌려보면 알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깨 낮추고 광배근의 수축 하강시켜서 광배근 수축 잡고 로테이션 딱 돌려보면 광배근 끝점에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책이 안 나와요. 해부학 책을 보면 해부학 책에는 광배근의 기능이 하강과 로테이션은 빠져 있어요. 해부학 책에는 이게 안 써 있습니다. 해부학 책 보면 광배근의 기능은 내전, 신전, 내외전 끝이에요. 해부학 책을 보면. 근데 광배근의 기능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해부학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팔이 광배근 방향과 가까워지는 이 동작, 하강. 하강이 어떻게 보면 광배근의 제일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하강이 빠져 있으면 어떤 짓을 해도 광배근은 완전 수축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랩풀다운 한번 해보세요. 광배근 수축이 되나? 하강이 돼야지만 광배근 수축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부학 책에는 그 기능이 빠져 있죠. 능형근이 뭉친 결림이 석 달 이상 지속되는데 지하번에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동원님, 능형근은 견갑 안쪽에 붙어서 척추로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얘가 전거근하고 쌍이에요. 실제로 해부를 해보잖아요. 능형근과 전거근은 붙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능형근이 이렇게, 제가 이거 그림을 옆에다 삽입해드릴 거예요. 척추가 있고 능형근이 있고 견갑 내측견이라고 하거든요. 내측견이 있고 전거근이 이렇게 갈비뼈까지 이게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능형근이 이렇게 뭉치죠, 전거근은 무조건 늘어나요. 힘을 잃어. 굉장히 힘을 잃어집니다. 그래서 능형근이 뭉치시는 분들은 능형근 잘 풀고 전거근 운동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반 스피드킹님, 혹시 벤치프레스 벤치할 때 상방회전하는 거 직접 벤치에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1번은 후인을 한 상태에서 무게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고, 지금 이렇게 팔을 뻗는 동작에서는 견갑을 뒤로 모으는 게 아니라 살짝 빼놓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갈 때는 후인, 지금 광배근 쪽을 잘 보여줘야 돼요. 후인을 해서 견갑을 모아주고 프레스를 하면서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뒤로 갈 때는 후인, 밀 때 후. 뒤로 갈 때 후인, 밀 때 후. 뒤로 갈 때 후인, 밀 때 후. 이렇게. 그러니까 광배근의 무브먼트를 잘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광배근이 살짝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 어깨는 앞으로 빠지면 안 돼요. 크로코다일 스테로이드 영상. 이거 지금 크로코다일의 스테로이드 영상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세벼왔어요. 크로코다일님이 제 거 세벼왔습니다. 근데 크로코다일님이 보니까 이게 지금 쓰시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 기본을 웬만한 로이더들만큼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추가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크로코다일님은 되게 공포를 심어줬죠. 뭐 요즘 우리나라 현 태세에서는
그게 맞기는 해요. 스탠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랑 반대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과 술, 담배의 부작용, 이거 항상 얘기하죠.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술, 담배 먹어도 급사할 확률 올라가고 술, 담배 먹어도 암 걸려서 뒤질 확률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진짜 고용량을 막 때려 넣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크게 차이 없다. 이게 이제 항상 제 의견인데, 크로커다일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심화 버전으로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화 버전으로 올리면 약간 또 그런 게 생기죠. 아, 쟤는 또 스테로이드 쓰라 그런다, 그런 게 생기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크로커다일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0-90%는 다 맞는 얘기다. 물론 10에서 20%는 제가 공격을 할 게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